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을 직장에서 전쟁터처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및 회식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어 통장을 열어보니 은퇴 자금 3억 원이 있습니다. 남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죠. 주변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참 잘 모았다.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 그런데 말입니다. 딱 3년 뒤, 이 부부가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파산 신청서를 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통장 잔액 23만 원, 신용불량자. 자녀들의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우리 이웃집,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겁습니다. 때론 잔인하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퇴 후에 돈은 벌 때의 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5가지 철칙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왜 당하나?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중 자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금융 문맹 상태로 은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기업 임원 출신, 명문대 졸업생, 의사, 변호사 사회에서 한가닥했던 분들이 은퇴하는 순간 갑자기 호구가 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뻔한 사기에 넘어가고 자식의 무리한 사업에 전 재산을 맡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성공이 금융 지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은 조직 생활 기술이지 자산 방어 기술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법은 가르쳤어도 돈 지키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분석은 더욱 냉정합니다. 인간의 뇌는 60세가 넘어가면 인지 편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3가지 편향이 위험합니다. 확증 편향은 내 아들은 착해. 나를 속일 리 없어. 일단 이렇게 믿으면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권위 편향은 저 사람은 대기업 출신이니까 믿을만해.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그들은 명함부터 화려하게 만듭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조바심을 부추기는 거죠. 셋째,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던 동료들 사라집니다. 주말마다 전화하던 거래처가 끊깁니다. 갑자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입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줍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드릴까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그들은 먼저 친구가 됩니다. 1달, 2달, 석 달, 등산도 같이 가고 밥도 사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 맞다.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사기꾼들은 수익률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효심, 그리고 자존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금 금리로는 답이 없죠. 자녀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것도 모르세요?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싶어서 오히려 돈을 더 쉽게 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 2천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32억 원씩 노인들의 주머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78%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을 잡아도 이미 돈은 소진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과 은퇴 후의 돈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의 돈은 흘러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다음 달 월급이 나옵니다. 이번에 손해봐도 내년 보너스로 메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다. 은퇴 후의 돈은 고여있는 돈입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실수하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대 주식으로 1,000만 원 날렸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달 월급 300만 원 나오고 1년 일하면 보너스도 나오기 때문에 3년이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주식으로 1,000만 원 날렸습니다. 다음 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80만 원뿐입니다. 1년을 모아도 960만 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만회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진 돈은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30년 근속하고 명예퇴직한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죠. 임원은 못 됐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5억 원.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에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자랑스러웠죠. 내 아들은 나보다 잘 될 거야.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아파트 안 사면 평생 집 못 사요. 지금 안 하면 집값도 오릅니다. 친구들은 다 샀는데 나만 월세 살 수는 없잖아요. 대출은 제가 갚을게요. 제 월급으로 충분하니까. 아버지 집 담보로 딱 1억만 보증 서주세요. 제발요. 박 부장님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뉴스에서 가계부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눈을 보니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앞길 막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러더군요.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요즘 젊은 애들 집 마련 얼마나 힘든데. 내 아들 대기업 다니잖아. 월급 괜찮을 텐데 뭐. 박 부장님은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5억에 샀습니다. 본인 대출 3억, 아버지 보증 1억,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 1억. 처음 6개월은 괜찮았고 아들이 매달 이자를 냈습니다.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만 내는 조건이었는데 월 150만 원 정도였죠. 아들 월급이 400만 원이었으니까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였던 대출 금리가 2%가 되고 3%가 되고 어느새 5%를 넘어섰습니다. 아들이 내야 할 이자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시세 4억이 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버지, 제가 이자를 못 내겠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들어가서 월급이 깎였어요. 이혼도 하게 됐고요. 위자료도 줘야 하고 집을 팔까 했는데 지금 팔면 2억 손해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 부장님은 자기 예금에서 이자를 대납해 줬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님 예금 잔액이 2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자이신 아들분이 3개월째 이자를 연체하셨습니다. 보증인이신 고객님 집으로 담보 실행 들어갑니다. 한 달 내에 1억 2천만 원 갚으시거나 집을 임의 경매에 넘기셔야 합니다. 박 부장님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회사 잘렸어요. 빚쟁이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해요. 저도 파산 직전이에요. 박 부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율 65%, 5억 원짜리 집이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은행 대출 1억 갚고 각종 비용 제한이 박 부장님 손에 떨어진 돈은 1억 8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의 결정체였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데는 단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그 아들도 전세로 사는 집인데 방 한 칸을 쓰고 계십니다.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요.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표정에 다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집도 날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눈도 못 마주칩니다. 미안해서요. 박 부장님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법전에는 부모 자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보증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법 제428조를 보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못 갚으면 부모인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100% 책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물상보증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 재산을 담보로 타인의 빚을 보증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물상보증의 무서운 점 3가지. 첫째, 채무자가 파산해도 보증인은 파산 못합니다. 자녀가 파산 신청하면 자녀의 빚은 일부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인 부모의 집은 그대로 경매 넘어갑니다. 법은 이걸 별개의 채무로 봅니다. 둘째, 이자가 복리로 불어납니다. 1억 빌렸는데 금리 5%, 3년 연체하면 얼마일까요? 1억 1,500만 원? 아닙니다. 연체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붙으면 1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셋째, 상속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빚을 보증하다가 빚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실제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70대 어머니가 아들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망했고 어머니는 집을 경매로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금융 문맹입니다. 아들이 사업 잘 된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었어요. 내용을 몰랐어요. 은행도 저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줬어요. 법원의 판결은 기각. 성인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차갑죠? 하지만 이게 법입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못 갚으면 즉시 보증인한테 갑니다. 보증인이 나 몰랐어요. 자녀가 불쌍해요. 나 노인이에요. 라고 울면 은행은 눈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집 주시든지 예금 주시든지 하세요. 통장 압류는 하루 만에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ATM에서 돈을 뽑으려는데 출금 불가 뜹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고객님 통장 압류됐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집 경매는 6개월이면 끝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여러분 집 사진이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 다 봅니다. 어머, 저 집 경매 나왔네?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낙찰. 낙찰가율 평균 65%. 5억짜리 집이 3억 2천에 팔립니다. 1억 8천 손해. 공중에 분해됩니다. 더 잔인한 통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보증을 선 경우 중 43%가 3년 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요즘 30, 40대는 우리 세대와 달라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이직이 잦고 사업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들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준 돈이다. 이 말 뼈아프게 새기셔야 합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보증은 더더욱. 보증은 빌려준다도 아닙니다. 내 노후를 담보로 자녀의 미래를 도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자녀가 눈물 흘리며 아버지, 제발요 하는데 안 돼라고 말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녀는 아버지는 날 믿지 않는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자니 내 노후가 위험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제도적 핑계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1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자녀가 보증을 요청하면 먼저 공감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왔겠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 아버지가 모르겠니? 나도 내 나이 때 얼마나 집 갖고 싶었는지 알아. 이렇게 먼저 아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단계가 먹힙니다. 2단계는 권한 부재 강조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왜요? 내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묶여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단다. 나중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라 담보도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담보 설정이 안 되거나 제한적입니다. 만약 자녀가 그럼 예금은요? 라고 물으면 예금도 대부분 노후 생활비로 묶어놨어. 충도 해지하면 이자 다 날아가고 세금 폭탄 맞는다고 은행에서 그러더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3단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자녀는 서운해합니다. 아버지가 방법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구나. 그러니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대신 내가 같이 은행에 가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있는지 알아봐 주마. 요즘 청년 대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 많다며.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지역주택도시공사 같은 데도 가보자. 거기는 금리도 낮고 조건도 괜찮다던데. 이렇게 하면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4단계는 교육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들아, 아버지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줘. 지금 내가 너한테 1억을 보증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피해를 봐?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야. 너도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해. 그리고 우리 관계도 나빠져.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 되는 거 아버지는 못 봐. 차라리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해라. 그게 장기적으로 너한테도 좋아. 아버지는 내가 자립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이해합니다. 물론 당장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생각해 보십시오. 박 부장님처럼 집 잃고 자녀 눈치 보며 사는 것과 자녀가 당장은 섭섭해하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뭐가 나을까요? 추가 팁은 거절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자녀가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종이에 적으십시오. 만약 자녀가 보증을 요청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미리 써두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와 미리 합의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보증 안 선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의견이 다르면 자녀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아버지는 안 된대. 어머니한테 가봐야지. 이러면 가정 불화만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끝까지 자립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파산하면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자녀한테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자녀한테 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번엔 다른 분의 투자 이야기를 해보죠.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총 4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 85세까지는 문제없어.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면 월 220만 원. 충분해.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니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오후엔 낮잠, 저녁엔 또 TV.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60, 7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주 2회 가까운 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이고 말투가 점잖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명함을 줍니다. 엑스투자자문 대표이사.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 신사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사람 괜찮네 싶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등산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습니다. 밥도 몇 번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습니다. 이 신사는 항상 먼저 계산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형님. 3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등산 후 커피를 마시는데 이 신사가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될 바이오 기업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장 상태인데 저희 회사가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요. 상장되면 최소 5배는 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로 고객분들 몇백 명 수익 드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근데 형님, 이거 아무나 못 사요.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제가 형님 보니까 딱 투자하실 분 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요즘 사기 많다던데. 아이고, 형님.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 명함 보셨잖아요. 저희 회사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이고요. 형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김 선생님은 며칠 후 그 회사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직원도 10명 정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객 수익률 현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 A 투자금 5천만 원 1년 후 2억 8천만 원 회수. 고객 B 투자금 1억 원 6개월 후 4억 5천만 원 회수. 숫자가 현란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은행 금리 2%로 만족하고 있나? 이 신사는 계속 부추겼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금 금리 2%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0년 뒤엔 형님 자산 가치 반토막입니다. 그럼 얼마 투자하면 됩니까? 최소 5천만 원인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1억 투자하시면 1년 뒤 최소 5억은 됩니다. 저희가 보장합니다. 김 선생님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1억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좌에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매달 수익 리포트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 1억 2천만 원. 현재 평가 금액 1억 5천만 원.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신이 났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구나.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투자 좀 하는데 짭짤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가 금액이 2억이 됐다고 리포트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슬슬 빼볼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번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돈 좀 빼고 싶은데요. 형님. 지금 빼시면 아깝습니다. 딱 3개월만 더 기다리세요. 나스닥 상장 직전이라 그때 빼시면 최소 5억입니다.
그래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단 원금 1억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지 수수료 10% 떼고 9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지 수수료가 왜 있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한다고요. 김 선생님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돈이 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천만 원이라도 주세요. 네,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12층 X투자자문이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임대료 3개월 밀리고 갔다니까요.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이 투자하신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가 아닙니다. 불법 업체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든지 해보세요.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주소도 가짜, 이름도 가명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1억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우울증도 오고 잠을 못 잡니다. 더 큰 문제는 그 1억 때문에 생활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원래 4억으로 노후를 준비했는데 3억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 줄었습니다. 3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은퇴자에게 월 30만 원은 큽니다.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빠듯합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뛰고 계십니다. 67세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십니다. 그나마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아프면 답이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한 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고요? 실제로는 수익이 없는데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전거 돌리기죠. 결국엔 무너집니다. 문제는 언제 무너지느냐입니다. 그 전에 빠져나온 사람은 살고 남아있던 사람은 죽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7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신뢰 구축합니다. 사기꾼은 절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려고 등산 모임, 교회, 동창회, 골프 모임 등 시니어들이 모이는 곳에 침투합니다. 최소 이 3개월은 순수하게 관계를 만듭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호혜성의 원칙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그걸 노립니다. 2단계는 권위과시. 명함은 화려합니다. 대표이사, 자산관리 전문가, 대기업 임원. 사무실도 좋은 곳에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고급 빌딩.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형에 속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기제가 작동합니다. 권위 편향. 저렇게 번듯한 사무실이 있는데 사기꾼일 리 없어. 하지만 그 사무실은 한 달에 200만 원 내고 빌린 공유 오피스입니다. 직원들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하루 10만 원 주고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3단계는 인위적 희소성 창출. 이 투자는 아무나 못해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정원이 딱 20명입니다. 지금 17명 찼어요. 다음 주면 마감됩니다. 희소성의 원리로 사람은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4단계는 사회적 증거 제시. 고객분들이 다들 수익 보셨어요. 제 친구 박 사장님도 5억 투자하셨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도 우리 고객이에요. 이건 대부분 거짓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5단계는 욕심 자극. 지금 예금 금리로는 답 없습니다. 부자들은 다 이렇게 투자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바보 취급받는 건가? 쉽게 만듭니다. 6단계는 초기 달콤한 경험. 처음 몇 달은 정말 수익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매달 리포트가 옵니다. 평가 금액 상승하지만 그건 숫자 노름입니다. 실제 돈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입니다. 7단계는 출금 지연 후 도주. 어느 순간 돈을 빼려고 하면 핑계가 늘어납니다. 지금 빼시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더 큰 수익이 있으니 기다리세요. 시스템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 두절. 사무실 폐쇄. 끝. 이 7단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50%는 안전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제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면 이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걸리면 100% 걸으십시오. 체크 하나.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사명 검색하십시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사무실이 화려해도 불법입니다. 체크 둘 수익률이 은행 금리의 2배를 넘는가? 지금 은행 금리가 3%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한테 연 10% 보장이라고 하면 99%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이 2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불가능한 조합이니까요. 체크 3. 계약서에 회사 도장과 대표 서명이 있는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십시오. 회사 도장이 없거나 대표 서명이 없으면 나중에 소송도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단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해 보십시오. 진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4. 72시간 냉각기를 가지세요. 절대 당일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오늘 안 하시면 마감입니다 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 원칙이 있어서요. 최소 3일은 고민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이런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좀 알아봐 줄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 찾는 게 빠릅니다. 회사명만 검색해도 피해 사례가 쏟아집니다. 체크 5. 은행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투자하기 전에 거래 은행 지점에 가십시오.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아세요? 은행 직원들은 금융사기 사례를 계속 교육받습니다. 의심스러운 회사면 바로 귀띔해 줍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사기는 다 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목록은 비상장 주식 나스닥 상장 예정 등, 가상화폐 투자 엑스코인 대박 난다 등, 해외 부동산 필리핀 콘도, 베트남 땅 등, PEP 대출 고수익 보장, 다단계 형태의 투자 친구 소개하면 수수료. 이런 건 전문가도 위험합니다. 하물며 은퇴자가. 기억하십시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최 여사님은 62세입니다. 남편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한 여성이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로 어머님, 저 이 동네에서 보험 일하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험 점검해 드리고 있거든요.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최 여사님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사가 너무 공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동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설계사는 들어와서 일단 차부터 한 잔 마셨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안 하고 일상 이야기만 30분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자녀분들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최 여사님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잘 안 와. 명절에나 한 번씩 보지. 설계사는 공감했습니다. 어머님들 다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으세요. 1시간쯤 대화하다가 설계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나저나 혹시 보험 어떤 거 드셨어요? 보험? 옛날에 몇 개 든 게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요즘은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머님이 손해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최 여사님은 보험 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종신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설계사는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옛날 보험이라 보장이 너무 약해요. 요즘은 암 진단금도 5천만 원은 나와야 하는데 어머님 거는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보험은 80세에 만기돼요. 요즘 90세까지 사시는데 80세 이후에 아프시면 어떡하세요? 최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나온 실버 전용 보험이 있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보장하고 100세까지 보장돼요. 그리고 간병비도 나와요. 어머님 같은 분한테 딱 맞는 상품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5월 25만 원이에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어머님, 나중에 큰 병 걸리시면 병원비가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지금 25만 원 아끼시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날리시면 어떡하세요? 최 여사님은 월 25만 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국민연금이 80만 원인데 거기서 25만 원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설계사는 당일에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다음 주에 또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또 1시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이번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 참 착하네.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고. 3번째 방문했을 때 설계사가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 달 실적이 안 좋아요. 본사에서 실적 못 채우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애 둘 키우는 엄마거든요. 어머님이 이 보험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번 달 실적 채울 수 있어요. 부탁드려요. 최 여사님은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생기가 달렸구나.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았어. 할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월 25만 원 납입.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통장에 돈이 안 남습니다. 최 여사님은 보험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보험 좀 끊고 싶은데요. 설계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이미 75만 원 내셨잖아요. 지금 해지하면 4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도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해지 서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과일도 안 사오고 방문도 안 하고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최 여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돈에 관심이 있었구나. 3개월 동안 낸 75만 원 중 4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35만 원 손해. 최 여사님은 그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보험과 과잉보험은 다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과잉보험이 왜 위험한가? 첫째,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이 생활비를 압박합니다. 은퇴자의 월 수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총 130만 원. 여기서 보험료로 30만 원 나가면 생활비 100만 원. 빠듯합니다. 건강할 땐 버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나가거나 경조사비 나가면 적자입니다. 어디서 메웁니까? 예금에서 깨먹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예금이 바닥납니다. 둘째,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큽니다. 보험은 초기 몇 년간은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의 5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 회사 운영비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1년간 300만 원 냈는데 해지하면 150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150만 원 공중분해. 셋째, 실제로 보험금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 진단금 5천만 원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로 단,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암 진단받아도 이건 약관상 해당 안 됩니다 라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30%입니다. 넷째,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보장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60대 이상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암 걸렸을 때 5천만 원 받는 보험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300만 원 중 뭐가 더 급합니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활비, 병원비, 약값이 필요하니까요.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돈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지금 확실한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보험을 끊어야 할까요?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필요한 보험 딱 두 가지. 첫째, 실손보험 병원비 실제로 쓴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 이건 필수입니다. 5월 10만 원 내외. 둘째, 종신보험 소액 장례비 정도만 나오는 보험. 3천만 원 정도. 자녀한테 장례비 부담 안 주려면 필요합니다. 5월 5만 원 내외.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총월 15만 원. 60대 이상 시니어가 끊어야 할 보험. 고액 암보험, 암 진단금 5천만 원, 1억 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암보다 다른 질환이 더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미 자동차 보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자녀 명의 보험, 자녀 보험료를 부모가 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끊으십시오. 자녀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보험 들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만기되면 원금 돌려준다는 보험. 이건 보험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은행보다 낮으니 해지하고 은행에 맡기십시오. 보험 정리 3단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보험 증권 모으기. 집에 있는 보험 증권 다 꺼내십시오. 서랍에, 책장에,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표 만드십시오. 보험명, 월 납입액 보장 내용, 만기일 해지 환급금. 이렇게 정리하면 한눈에 보입니다. 2단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지 환급금 조회하기.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가입한 보험의 현재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알아야 손익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보험월 20만원, 5년간 납입 총 1,200만원 납입, 해지 환급금 600만원. B보험월 10만원, 2년간 납입 총 240만원 납입, 해지 환급금 120만원. A는 손실이 크니까 일단 유지. B는 차라리 빨리 해지하는 게 나음. 3단계 전문가 상담 무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여기 전화하면 무료로 보험 상담해 줍니다. 설계사가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가 상담합니다. 제 보험이 과잉인지, 뭘 끊어야 하는지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추가 팁으로 설계사의 감원이설 대처법. 보험 해지하려고 하면 설계사가 말립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유지하세요. 이 보험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 사정이 있어요. 결정했습니다. 해지 서류 보내주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설계사가 반박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드는 게 좋은 겁니다. 월 50만 원 보험료 내다가
생활비 부족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월 15만 원만 내고 나머지 35만 원을 현금으로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68세, 은퇴 후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30평형 3억에 매입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 집을 전세 2억 5천에 놓으면 내 돈 5천만 원으로 집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나중에 집값 오르면 차익도 나고 전세금으로 대출 이자도 갚고 완벽하네. 2019년 정말로 전세 2억 5천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고 처음 2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억짜리 집이 2억 8천, 2억 5천, 2억 2천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2023년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입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님, 저희 이사 나가려고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집 시세가 2억 2천입니다. 집을 팔아도 3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자기 예금에서 3천만 원을 더해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세 2억에도 안 나갔습니다. 결국 1억 8천에 계약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매입 3억 원. 첫 번째 전세금 2억 5천만 원 받았다가 돌려줌 추가로 3천만 원 보태서 두 번째 전세금 1억 8천만 원 받음. 현재 집 시세 2억 2천만 원. 이 씨가 지금 집을 팔면 2억 2천만 원에 팔고 전세금 1억 8천을 돌려주면 손에 남는 돈 4천만 원. 원래 투자한 돈은 3억 원인데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2억 6천만 원 손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세입자가 또 2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 그땐 전세금 1억 8천을 또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 집값이 1억 5천으로 떨어져 있으면 3천만 원을 또 보태야 합니다. 이게 역전세 현상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연간 2만 건이 넘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장기가 얼마나 긴가입니다. 최소 10년입니다. 젊은 사람은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0세가 집을 사면 50세에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65세가 집을 사면 75세에 팔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현금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 걸립니다. 급매로 팔면 시세보다 10% 싸게 팔아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또 빚입니다. 시니어에게 부동산 투자는 올인 도박과 같습니다. 원칙 1. 거주 목적 외에는 절대 사지 마라. 내가 살 집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투자 목적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원칙 2. 전세는 주지도 받지도 마라. 전세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십시오. 월세는 매달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원칙 3. 집은 줄여라. 노후에는 큰 집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 다 독립도 했고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듭니다. 큰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십시오. 차익을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원칙 4. 재개발, 재건축은 절대 손 떼지 마라. 여기 재개발 들어오면 대박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재개발은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돈만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한 시니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젊다고 생각한 겁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70세에 투자한 부동산, 80세에 팔아야 합니다. 그때 건강하시겠습니까? 그때 판단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이 집 이제 팔아야죠 라고 할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동산은 젊을 때의 게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키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왜 이렇게 보수적이어야 하나요? 은퇴 후에는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불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50%는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긴급 상황 대비. 안전자산 30%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합니다. 거주주택은 어차피 팔 수 없으니 자산으로 계산하되 투자 자산으로는 안 봅니다. 나머지는 0%입니다. 위험 자산은 손 떼지 마십시오. 그럼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익 안 나도 됩니다. 은퇴 후의 목표는 수익 내기가 아니라 잃지 않기입니다. 예금 금리 3%로 10억 있으면 연 3천만 원, 월 250만 원 이자 나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면 월 320만 원. 부부가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 일하고 모은 돈인데 그냥 놔두기만 하려니 답답하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돈은 투자하는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는 돈이다. 이 돈이 있어야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밥 먹고 난방하고 옷 사 입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녀 손 벌려야 합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돈이 생활자금입니다. 징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여유자금이니까 자녀한테 줘도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 80대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 85세라고 하지만 그건 평균일 뿐입니다. 90세, 95세까지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있어야 자녀한테 짐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지, 집에서 간병인을 쓸지, 자녀 집에 얹혀 살지. 이 모든 선택은 돈이 결정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철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철칙 1. 가족에게도 보증 서지 마라. 사랑과 돈은 분리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파산하면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철칙 2. 연 10% 이상 수익 약속은 100% 사기다.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은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철칙 3. 보험은 최소화하라. 실손보험과 소액종신보험이면 충분합니다. 월 15만 원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잉입니다. 철칙 4. 부동산은 거주 목적만. 투자 목적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시니어에게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 유동성이라는 2가지 적이 있습니다. 철칙 5. 현금을 확보하라. 은퇴 후 최고의 자산은 현금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50%는 반드시 현금성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롭지 마십시오. 노후 금융사고의 80%는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를 만나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사람과의 연결이 있으면 사기꾼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박 부장님이 왜 아들의 보증을 섰습니까? 외로워서입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김 선생님이 왜 사기꾼의 말을 믿었습니까? 외로워서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최 여사님이 왜 필요 없는 보험을 들었습니까? 외로워서입니다.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설계사가 고마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있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야,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넌 잘 지내고 있니? 물어보십시오. 관계가 건강하면 돈 문제도 건강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파산의 덧전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5가지 철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마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